사회부의 장한별이고요. 저희가 벌써 7번째 강좌를 맡게 됐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의 강좌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특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푸드문화재지 4번째 안 보이는 식경, 살아있는 식경이라는 주제로 김대성 문학평론 비평가님을 모셨어요. 네. 김대성 선생님께서 2007년도에 개간 작가세계 평론 부분에서 신인상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고, 다양한 저서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대피소의 문학이라는 비평집에서 이제 재난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나마 대피소에 모여서 함께 붙들고 온기를 나누고 이곳이 바로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으로서 생활예술 모임 공간과 그리고 회복하는 글쓰기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콩물, 그러니까 두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로컬 실경의 주제가 콩과 들깨라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저희가 역사적 추적으로 가장 빈자들의 음식이라고 여겨지던 콩과 들깨를 주제로 이번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수동에 남아있는 70년 동안 원조 두유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사님한테 오늘 연구팀 한재섭 선생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콩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콩물을 나누시면서 한 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김재선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문화와 관련해서 그다지 이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팀에서 저를 이렇게 안 보이는 식경, 살아있는 식경이라는 이 테마로 강좌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고민하고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니까 음식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좀 적지 않았고, 또 이 강의를 위해서 음식을 중심에 두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나눌 만한 주제와 테마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좌 제목을 한 잔의 물을 나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 제가 오늘 다룰 음식들도 그게 이제 특산품이나 식문화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거의 없지 싶어요. 되게 평범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대단한 역사성이나 상징성, 지역성은 없지만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또 때로는 보듬어주고 붙들어주는 매개로서의 보이지 않는 음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들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나누고 있는 사람들, 생태계, 서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은 맹물입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음식이 아닌데, 근데 저는 이 물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건네질 때 그 물도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의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음식의 역할이나 지위나 그 자리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다룰 것은 이런 맹물 같은 거예요. 맹물을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차례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 짧게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논의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성희 소설가와 권여선 소설가 작품에서 음식의 역할이라는 게 뚜렷하지가 않고 또 이게 문학 작품에서 다뤄진 바도 없고 별로 이제 주목하지 않는 영역이긴 한데 윤성희 소설가는 알만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 좀 많으실 거고 권여선 작가는 워낙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알만한 분들은 꽤 아실 것 같아요. 이 두 작가의 작품들 속에 음식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음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음식을 통해서 이 작가들의 작품 세계, 소설을 쓴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연결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뇌피셜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요 두 작가 소설 읽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오랫동안 해온 일이 문학 비평일이어가지고 또 그 이 강좌 같이 하신 분들 이력을 보니까 이제 문학 작품이나 문학 파트에 대한 논의가 없던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런 역할을 이제 조금이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저 혼자만의 의무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제가 음식이 나오는 파트만 쫙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그런데 고레다 히로카즈는 한동안 이제 가족에 대한 테마를 계속 잡았잖아요. 인생 테마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그 가족이라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대가 음식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힘주어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금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이 음식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 단편적으로 제가 잘라가지고 공유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의 한 방식이기도 한데 그 막 가게들도 몇백 년 된 가게가 많고 음식들도 굉장히 오래된 음식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나루세 미키오라는 전후 이후에 주목을 받았고 제국 시절부터 계속 작품을 만들다가 일본 패전 이후에 전후 복권을 하던 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까지 엄청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후에 더 유명해진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과의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을 좀 제가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일본 영화 안에서의 유명한 감독들의 연결 지점만이 아니고 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꽤 괜찮은 중요한 매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포착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김은경이라는 극작가죠. 드라마 작가인데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방영되었던 유나의 거리라는 작품 다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생 작품이거든요. 유나의 거리가 인생 작품이 김은경
작가님의 작품을 상당히 많이 봤고 좋아하는 편이고, 이 김은경의 세계관 안에서 음식들이 하는 역할들을 좀 정리해 봤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제 개봉했는데 장기투쟁 노동자들을 다룬 이란희 감독의 휴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상은 꽤 받았는데 거의 이제 관객이 들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는데, 한국 현실과 장기투쟁 현장과 1대1 대응되지는 않지만 이 영화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밥상이 계속 나와요. 예. 근데 그 밥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상징성이라든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밥 먹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밥상을 제가 좀 캐치해서 의미화하는 것으로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윤성희 작가의 베개를 배달하는 작품이 아마 2016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단편집인데요. 작년에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단편집이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윤성희 작가 작품을 아주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읽고 있는 동안은 최고의 작가인 것 같아요. 저의 판단으로는. 읽고 있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유가 뭔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읽는 동안에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쓰는데, 읽고 나면 이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윤성희 작가 작품을 거의 다 읽었는데도 대표작 하나 꼽아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읽는 동안에는 가장 행복하게 읽었고 가장 감탄하면서 읽은 작가 중에 한 명이 윤성희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다가 이 베개를 배달하는 작품의 한 8편의 소설, 단편 소설을 묶어놓은 소설집인데, 거기 나오는 음식들을 제가 찾아서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소설에 이제 나오는 음식들 눈을 한번 보시면 특산품이나 대단한 음식이 없어요. 네, 특산품이나 대단한 음식이 없고, 여기 제가 소제목을 잡은 것처럼 이제 그렇고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꽤 많이 나오죠. 소설에 이런 음식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 혼자만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자볶음 플러스 김 플러스 김치찌개 정도는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매식한 것들이에요. 우린 보통 뭔가 문학 작품에서의 음식하면 누군가가 이제 손수 만드는 손맛과 어떤 의미가 많이 담긴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윤성희 소설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시켜 먹는 것들이에요.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이 꽤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만들어 먹어요. 거의 시켜 먹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맛있었다거나 의미를 가진다거나 사건의 매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와요, 이 음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적어 보았는데, 적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떤 소설 작품을 읽고 기억이 안 날 때 자기 독해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을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소설이야말로 읽고 나면 기억 안 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소설이라든지 대단한 소설들은 아주 큰 서사축으로 인물의 장대한 서사시를 그리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지만, 이런 현대의 이야기들은 되게 소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할 때는
평소라면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사건들과 이야기와 단어들이 그 소설 영역 안에서는 생생하고 오롯하고 의미를 잠시 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고 있을 때는 되게 좋고 감동적인데 읽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엄청 좀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소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과 이 윤성이 소설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음식들의 목록이 되게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나이는 40대 정도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 동창인데 아무렇지 않게 오랜만이다라고 인사하면서 마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라고 해서 마트에 들렀는데, 우연히 그 만난 사람의 동행자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4명, 5명 정도가 만나서 혼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가요. 요리를 만들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우리 중국 음식 시켜 먹자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안에 과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성이는 그런 것들을 예각화시키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건을 넌지시 말해주고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지금의 상처와 지금의 비극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각자의 비극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그 식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 번박하게 얘기해서 한국 문학의 몇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겁잖아요. 되게 비극적이고 이를테면 억울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그 해소되지 않은 상처와 비극성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음에 대한, 또 해소되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테마가 상당히 많은데, 윤성이 작품에서의 인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 비극성이라는 것은 매번 등장해요. 매번 등장하지만 한 줄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보통은 기승전결해서 최고의 정점에서 그 비극성이 폭파하는 폭파하는 것이 우리가 읽어왔던 한국 문학의 좀 익숙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윤성이는 그냥 한 두 줄로 처리해버려요.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린 집기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부모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다루는 소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회적인 비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도 공유하지 못하는 슬픔과 비극과 절망을 다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윤성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번 불러오는데 거기에 어떤 무거움 같은 게 없어요.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소설에 유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서 같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기에 사실은 유령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성이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유령이 마치 같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다가 그 소설의 문맥을 보면 이 한 사람은 이미 중학교 때 죽은 애예요. 근데 그 애가 이 식탁에 같이 앉아 있고 능청스럽게 그 아이랑 함께 대화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판타지적인 태도도 조금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복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정도로 윤성희 소설에 유령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유령이 귀신과 달리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고 잠시 왔다가 놀다가 가 버리는데 이 가벼움, 그 유머러스함과 위트가 윤성희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 힘들어, 나 이런 것들 견디고 있어, 이걸 알아줘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런 힘듦과 힘겨움은 한두 줄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위트와 유머러스한 걸로 채우는데 그게 어떤 반어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비극을 늘 등에 짊어지지만 그거를 늘 표출하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친절하게 대하고 웃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윤성희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런 평범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잘하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소설 속의 이 음식들로 조금 매개되고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말씀드렸던 윤성희 소설의 이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원한이 없는 식탁 위에서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공동체라는 뭔가 점성이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공동체 말고 잠시 회집되었다가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령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국가, 민족 없이도 연결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한 없는 식탁 공동체가 좀 다른 공동체죠. 예, 이런 공동체가 음식을 매개로 그 식탁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문장으로 푼 건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비극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사건을 계속 품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비극의 중심으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예. 아니고 그런 일 바깥으로 일상을 그냥 사는 거죠. 물론 그 일상이 쉬운 일상은 아니겠지만 말씀드렸던 윤성희의 위트와 유머러스함이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보통 사람에 대한 찬사이거나 존중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단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비극과 재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어떤 작가들보다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희는 96년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 사회가 용산 참사부터 시작해서 세월호까지 겪고 애도한다라는 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렇게 공유해온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애도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윤성희만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작가도 드물다. 그리고 소수자들이 이 사회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그 전장현에서 하고 있는 이동권 권리 수호를 위한 투쟁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정부 이제 여당이 되었죠. 여당 대표의 조롱과 혐오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동권 투쟁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2001년에
미디어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고 90년대부터 이제 나쁜 장애인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태도로서 그런 시위의 역사가 있는데 트랜스젠더나 LGBT나 이 보이지 않지만 소수자들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누적되어 왔는가가 오히려 이런 애도 불가능한 시대에 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윤성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원한이 없는 공동체 혹은 자꾸만 나타나는 유령들의 형상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누적해온 소수자 정치나 애도 불가능함들을 선취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설 일상 속에서도 비극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잖아요. 우연으로 생기는 일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것도 비극처럼 우연히 생긴다고 보는데 이 기적이 대개의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엎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그 기적의 순간이 계속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윤성이 소설에 아주 마법 같은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홍상수 영화 김민희와 함께 작업한 홍상수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마법 같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후라는 그 작품 마지막 시퀀스에 김민희가 출판사에서 받은 책 묶음을 그 뒷자리 택시를 타고 그 책 묶음 속에서 한 권의 책을 펼쳐보다가 기사 아저씨와 유쾌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창에 문을 내리고 얼굴을 내밀고 바깥에 떨어지는 그 가로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방 눈이 떨어져요.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이고 홍상수 영화의 그런 우연과 축복 같은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영화적 마법, 영화적인 순간처럼 그런 일상적인 것 속에 갑작스러운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인물의 정서와 일상을 따라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인데 윤성이 소설에서의 기적과 축복 같은 순간들이 이런 그 비극을 초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시켜 먹는 음식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음식들처럼 우리 일상 속에 계속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한 대목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윤성이 작품의 특징을 좀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문득이라는 말을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기적과 우연의 세계와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그 대담이 있었는데요. 요 99가지의 음식을 파는 분식점은요, 멀리 가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좀 싼 음식을 파는 김밥 천국 같은 그런 곳의 메뉴판을 보면 100가지 가까운 음식을 파는 곳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은 대단한 음식점이 아니라 되게 서민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에요. 104가지 종류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평범하고 지루한 음식을 하나씩 먹어가는 일은 특별함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반복하고 무기력한 어떤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왜냐하면 인물이
99가지 메뉴에서 매일 하나씩 바꿔가면서 먹어요. 근데 그게 그 음식들이 별 볼 일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들을 다 먹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충분히 주는데, 윤성희 작가는 이 익숙한 것들에서 쟁여져 있는 어떤 기적을 이제 불러내는 주문 같다라는 거죠. 윤성희 소설의 음식들 혹은 이 평범한 일상 같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감내하고 있는 평범함 같은 것인데, 저는 주문이라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준 선별된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내용들을 반복하고 그 일상적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주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주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일상 속의 주문, 일상이라는 주문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일상이라는 게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무심하지만 염원을 담은 주문을 외움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마법 같고 기적 같은 세계라는 것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음식들 또한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외는 주문 같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먹지와 그 나물의 그 밥을 내가 차려 먹기도 하고 누군가가 차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지겹죠. 보통은 이제 지겹고 별 볼 일 없는데, 윤성희 소설을 경유하면요, 제가 앞서 이게 적어 놓았던 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들의 목록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에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인데, 윤성희 소설에서의 어떤 기적 같은 순간,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들여다보고, 일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일상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돌보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다들 지겹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지겨움 밑에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돌봄과 챙김 같은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성희 소설이 그런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기적을, 대단하고 특별한 기적 말고요, 기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먼저 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권여선의 이야기인데요. 권여선의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요리가 나옵니다. 그 요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우의 집은 2014년도에 출간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 2010년도에 나온 제 관점에서는 한국 문학 중에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시기에 이 책이 출간된 이 자음과 모음이 노동자 탄압으로 문학계에서 되게 문제를 많이 받았어요. 윤정기라는 편집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좌천시킨 내용을 인문학자들과 문학가들이 연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음과 모음의 갑질이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되었는데, 그게 한국 문학에서는 처음 있던 일이거든요. 그 시기에 나온 소설이어서 많이 안 읽혔어요. 20년에 다시 재판이 되긴 했지만 좀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974년 인혁당 재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설의 그 주거, 그 동네 모양과 주거지를 어떤 건축학자께서 이렇게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주소입니다. 이거 가지고 왔는데, 삼벌레 고개라는 서울 인근이겠죠?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으면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다루고 있는지를 제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산벌레 고개에 살고 있는 이 계급적으로 나뉘는 거죠. 여기가 아래 동네가 조금 부유한 사람들, 중간 가난한 사람들, 예, 복닥복닥하게 이제 살고 있고, 요 집이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그 김은경 드라마 할 때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그 한지묵 세가족이라는 86년부터 94년까지인가요? 방영되었던 일요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전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 한지붕 세가족이나 아니면 94년도에 방영했던 서울의 달이라는 그 주인집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다세대 주택. 예, 산동네의 다세대 주택. 또 97년에 방영된, IMF 직후에 방영된 파랑새는 있다라는 주말 연속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차력사를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다룬 드라마인데, 밤무대 사람들, 비열하고 별 볼 일 없고 깐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김은경은 항상 드라마에 등장시키는데, 윤하의 거리는 소매치기를 다루고 있죠. 그 집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 제가 지금 다룰 이야기는 여기 바깥채의 세댁내, 네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권여선 소설이 상당히 많고, 한국 문학이 황정은이나 김애란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권여선이 새 책이 나오면 엄청 많이 주목을 하고 대단한 작품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 활동 오래 하시긴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권여선 작품 전작을 다 읽어봤어요. 그 청탁받은 게 예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전작을 한번 다 읽었을 때, 권여선 소설이야말로 음식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음식을 중심으로 비평이라든지 접근한 게 단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입말과 입맛이라는 그 표제를 달아서 비평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입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이성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것들일 거고, 입맛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그 내용인데, 권여선 소설 속에 그 입말이라는 당대 세계관이 입맛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록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고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토우의 집에서는 이 계란볶음밥이 나옵니다. 그 국가폭력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박정희 정권 때죠,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짓밟았는가를 거의 묘사하지 않아요, 이 소설은.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벌레 고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치 박완서가 그런 걸 엄청 잘 그렸는데, 가난하지만 벌레처럼 우글거리고 탐식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징그러움, 하지만 벌레 보듯이 할 수 없는 애잔함,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삶의 힘겨움 같은 것을 박완서 작가가 엄청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여선도 이 토우의 집에서 실제로 나쁜 뜻은 없지만 일상적으로 퍼뜨리는 소문과 타인을 향한 혐오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연재하던 시기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배나 사회적인 혐오가 증폭했던 아마 그 시기에 연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 현대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연장하고 반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건강한 사람들, 하지만 벌레처럼 들끓고 웃으면서는 아니고요. 벌레처럼 들끓고 선량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도 잔혹한 그 이웃이라는 위치에서 집요하게 행하는 그 폭력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가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혐오해서 한 가정을 축출해버리는 그런 소설이어서 엄청 슬프고 절망적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박정희만 탓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너무 좋은 소설, 장편 소설이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원이라는 꼬마 아이가 나와요. 여자 꼬마 아이가 나오는데 나름 이 가난한 동네의 신세대 부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를 아이에게 물어보는 아주 민주적인 집안입니다. 70년대 중반에 엄마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라고 묻는 일은 없거든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원희가 가장 좋아하던 게 계란볶음밥이었어요. 그 설명입니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읽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계란볶음밥을 함께 만들어 먹는 원희와 그 엄마죠. 여기서는 새댁이라고 나누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경쾌하고 민주적이고 그냥 어떤 행복의 표상 같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 원이라는 꼬마 아이랑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묘사인데요. 이런 프라이팬에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까맣게 반짝일 정도로 하는데 이게 비법 아닌 비법으로 자주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 이제 원희의 말이기도 하고 엄마의 말이기도 한데 계란은 누른 놈도 있고 덜 된 놈도 있고 쫄깃한 놈도 있고 보드란 놈도 있으니 더 맛나지라고 물으니까 꼬마가 내 어머니 이건 질긴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맞장구 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박하지만 이 확고한 대화가 반복될 때 이 가족에게 계란볶음밥은 화목하고 경쾌한 일상의 환유가 된다라는 되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맨 윗동네에 사는 엄청 가난한 집안인데 이 세댁과 아이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에너지의 경쾌함이 이 계란볶음밥을 설명하는 장면 속에 오롯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요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가고 어머니도 이웃들의 소문으로 이제 빨갱이라는 거죠. 소문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걸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 곁을 떠나고 그 소문을 주도했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원희에게 계란볶음밥을 만들어줘요. 좋아했으니까. 근데 원희가 이거는 내가 먹던 계란볶음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어증에 걸려요. 원희는 더 이상 이제 말하기를 멈춰버리거든요. 충격 때문이겠죠. 어린 애였는데 이 계란볶음밥의 원희의 세계 속에서 계란볶음밥이 사라졌잖아요. 계란볶음밥이 사라진다는 것은 원희에게는 말을 잃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원희는 그 인형 품고 다니면서 그 인형하고만 얘기를 하고 그 누구와도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맛이 사라지니까 말도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고녀선의 모든 작품을 이제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론, 작품론 썼을 때 좀 이점이긴 한데 이 계란볶음밥이 처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전에 그 전사가 김치볶음밥에 요런 그 누른 놈도 있고 질긴 놈도 있는 이유는 계란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조금씩 넣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넣으면서
가서 맨 처음에 넣었던 그 놈은 질긴 맛이 있고, 뒤에 넣었던 거는 보슬보슬해서 보슬보슬한 맛이 있어서 바리에이션을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나름의 그 비법인데, 이 비법이 이 가을이 오면이라는 단편에 권여선의 2000년 초반 작품들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사회와 이렇게 단절되어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그런 폭력의 경험인데, 그 폭력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일테면 성폭력이라든지 운동권 내 폭력이라든지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은 이제 의제가 되고 논의할 수 있지만, 아주 그 이전에는 약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고립되어 있는 소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좀 재미가 없고 왜 이러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는데, 이 당시에 쓰였던 작품 속에 한 남자가, 좀 폭력적인 남자인데 들어와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쫄깃한 놈도 있고 아삭한 놈도 있으니까 더 맛있지. 그래서 저는 그 계란볶음밥의 전사가 김치볶음밥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구출이나 구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볶음밥을 먹고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대접한 볶음밥 하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되거든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볶음밥이에요. 그런데 권여선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음식들이, 평범한 음식들이 자기를 살려낸 기억을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혀에 남은 사적인 기억이 아니고 먹여주고 나누어 먹던 식역사를 의미하고, 저마다가 맺어온 관계의 역사가 기록된 보고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뭔가 의미심장한 특산물이라든지 독특한 음식들, 요리에만 이런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 저는 우리가 먹는 뭐 콩나물 묵국이라든지 오이 냉국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것 속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맛에 대한 예민한 탐색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말을 복원하는 약간의 이제 고고학적인 탐색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계란 후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레몬은 2019년도에 나왔고, 경장편 소설인데, 이 소설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사회 현상과 좀 연결 지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차별적 발언이어서 쓰면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해퍼 보이는 여자, 너무나 예쁜데, 압도적으로 예쁜데 뭔가 좀 해퍼 보이는 한 여성이 사고로 죽게 돼요. 근데 그 사고가 누가 죽인 것 같은데, 가족이 봤었어요. 누가 죽였는데 사고라고 처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이 언니보다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외모적으로 항상 언니와 비교되던 다언이라는 동생이 10년 이상 그 살인사건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가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짐작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우직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무지한 폭력을 발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자 다원은
그 가난한 남자 집에 계속 찾아가요. 이실 직고 하라고. 계속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그 집에 몰랐는데 그 남자는 아마 그 사고로 다리를 절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노동을 이제 하지 못하고 근데 집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종 목격자였거든요. 그 언니가 죽은 날에 최종 목격자여가지고 다원의 생각에는 이 남자가 죽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살인자라고 생각되었던 부잣집 남자애가 있는데 그 당시 짜장면 배달을 하던 이 남자의 진술로 인해서 명백히 살인자가 아닌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진술이 되어서 죄를 묻지 않게 되어서 그 음식을 배달하던 사람에게 진실을 이제라도 말해라라고 계속 강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 집에 계속 반복해서 엄청 괴롭히는 것으로 찾아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에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예. 놀랬죠. 자기 어떤 집요함과 오빠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동생도 잘 알고 있어서 냉랭하게 대하는데 이 다은이 밥을 안 먹어요. 음식을 아예 이제 거의 식음을 전폐하는 방식으로 그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야겠다는 일념하에 약간 폐인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집에 가서 잠들어 버려요. 그냥 기다리다가 버티고 있다가. 그때 요런 대화를 하거든요. 계란 부쳐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 후라이 오빠 2개 먹을 거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는 반숙에 소금 뿌리고 하나는 완숙에 케찹을 뿌려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몇 개 먹겠어요? 2개 먹을래요. 이제 이 여동생이 계란 후라이를 먹습니다. 그럼 먹는 것도 우리랑 똑같이 먹을 거예요. 네, 똑같이요. 이래. 오케이, 그럼 셋 다 똑같이라는 그 대화예요. 이게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 대화가 앞서 보여드렸던 계란 볶음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 원희와 세대에게 주고받던 어떤 그 경쾌함, 이 대화 속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해설한 내용입니다. 언니의 죽음이라는 이 애도불능의 상태 속에서 갑작스레 등장하는 계란 후라이는 깃발처럼 나부끼며 현재를 증명하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부표처럼 오롯하며 조난자에게 도착한 신호처럼 반짝인다. 지나치게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 있는데 남매에게도 민폐였고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자기도 지쳐있고 남의 집에 와서 잠들 정도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해진 상태겠어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있는 거였는데 눈 깨어서 자기가 괴롭히고 있는 남매가 계란 후라이 우리 먹을 건데 나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먹을 거냐, 우리 이렇게 먹는데 오케이 그럼 셋 다 똑같이 라고 하고 계란 볶음밥을 먹으면서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유일하게 무언가를 이제 먹거든요. 이 에피소드에는 상실해버리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친밀성이 깃들어 있어서 고립되어 있던 다원에게 누군가와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동아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셋 다 똑같이라는 이 경쾌한 동생의 말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져온 소박하지만 견고한 친밀성의 세계로 다원이라는 사람도 들어와도 좋다는 초대장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원이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자꾸만 침이 고이고 배가 고파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불우한 남매가 보낸 초대장이 다원에게 사실은 구원처럼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성폭력의 구조를 밝혀내는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이것은
주목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앞서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틈새가 등단작인데요. 여기도 메인은 음식이에요. 대학 경험을 다루고 있을 때 그 대학이라는 것은 학사 주점에서 안주로 먹었던 자기가 처음 먹어본 음식들로 대학 생활이 연결이 되고, 국가폭력 때문인지 동료의 성폭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있을 때 그 폐쇄된 시간을 다시 바깥으로 불러내준 것도 아버지가 끓여주던 라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라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정원의 붉은 연매 소설집이고 여기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레가토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운동권 내부의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보기 드문 소설입니다. 운동권 내부에 혁명을 꿈꿨던 이들 속에서 자행되어 왔던,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있었죠. 많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그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고, 광주 고향으로 내려왔던 주인공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있게 되는 이야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음식은 고향에 돌아와서 엄마와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이모님이 유년 시절에 해주던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갈피를 이제 잡게 돼요, 인물이. 일종의 음식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안녕 주정뱅이는 꽤 유명한 소설집인데 다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집도 각각의 소설들 속에 항상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말이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집인데, 여기도 정갱이의 맛이라든지 음식이 중요한 매개로 되어 있고, 너무나 뛰어나고 유쾌한 산문집인데 표지가 이래서 그런지 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권여선의 유일한 음식 산문집입니다. 유일한 산문집이기도 하고, 한겨레 20일에 실렸을 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좀 계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저는 그 앞서서 맹물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이게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윤성희 소설에서의 시켜 먹는 음식들, 여자들 여럿이 모여서 절대 요리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제 시켜 먹고, 그 안에서 여러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없는 식탁 공동체. 그러니까 그 식탁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플랫폼 같기도 하고요, 공유지 같기도 해요. 식탁이 정거장 같기도 하고, 그 식탁에서 나누어준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 속에서 뭔가를 건넬 때, 음식을 건네거나 음식을 내어줄 때 사라지지 않고 연결되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이 그런 가치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기도 하고, 이 메신저라는 말은 저는 괄호 열고 어떤 것들이 염두에 뒀냐면 천사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천사잖아요. 저는 음식이라는 이것이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음식이 아니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음식이 식탁에 주고받음이 이어짐으로써 지켜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생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죠? 제가 이것저것 빠뜨릴까봐 깨알같이 노트를 해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트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중요한 말들을 계속 빠뜨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붙들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쭉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고 유명한 영화인데 이 바닷말 다이어리 원작이 요시다 아키미의 만화죠.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는 2015년에 중간에 나왔습니다. 도쿄 옆에 있는 가마쿠라라는 작은 어촌 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 대부분 보셨겠지만 네 자매인데요. 이 막내가 아버지가 집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해서 가출해 버려요.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요 애가 혼자 있는 거예요. 새엄마는 죽었던가 도망갔던가 였고 얘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자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깊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보살핌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사랑을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또한 곱게 보일 리가 없는데 같이 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 자매의 주거지로 와서 이 네 명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전형적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떤 가족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인데요. 저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에 나루세 미키오라는 구로사와 아키라나 미조구치 겐지, 오지 야스지로만큼 영화사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나루세 미키오는 남자와 여자 둘이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 이야기 정도만 그리거든요. 뭔가 대단한 사회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대단한 감독입니다. 엄청 앞서서 그 윤성희와 권여선의 음식이라는 게 아예 드러나진 않지만 그 음식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켜내고 있는 그 일상들, 그 속에 깃들어져 있고 우리 옆에 가끔씩 출현할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처럼 나루세 미키오의 영화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켜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동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하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음식과 식탁을 매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는 전통적인 음식이 있긴 합니다만 일상 속에서는 그 음식의 연원이라는 게 몇십 년이 안 돼요. 그리고 엄청 빨리 사라지고 대체가 돼요. 근데 이제 일본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음식들, 특히 이제 차 문화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굉장히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어지고 있는 식문화 속에 어떤 전통에 대한 저력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 벤또라고 하는 그 도시락 문화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본에 가면 100만 원짜리 도시락도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 도시락 하면 편의점 도시락이거나 뭔가 그 정도잖아요. 정크푸드에 가까운 것인데 한솥 도시락이라든지.
일본도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의 그 열차에서의 도시락 문화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특산물들을 다 집약해서 100만 원짜리 도시락도 백화점에 팔고 있더라고요. 주문 생산하는. 저는 그게 허례허식이 아니고 전통에 대한 저력같이 느껴졌었어요. 예. 사대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국의 K 문화가 거의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을 10년 앞서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문화에는 굉장히 여리지만 단단한 어떤 연결선이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국에는 봉준호든 박찬욱이든 대단한 감독들, 세계적인 감독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김수용이라든지 김기영이라든지, 물론 김기영은 조금씩 회자됩니다만 그 이전의 감독들의 연결선이 없어요, 한국 영화에는. 저는 그런 것처럼 음식에도 말에도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와 음식 속에 나루세 미키오라는 이 감독과 이어져 있는 지점들을 조금 봤었습니다. 이상한 말이겠지만 전형적인 다다미 숏이죠. 예, 세 자매,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 세 자매가 밥 먹는 장면이거든요. 다 각자 다른 캐릭터와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식탁 아래에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것은 장례식장에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아주 일본적인 풍경이죠. 열차에서 도시락을 먹는 장면들도 보기 좋아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분은 스포츠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카호인데, 극중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남자친구인데 산악인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하다가 발가락이 이제 잘리고 언제라도 다시 등정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만 동료들은 거의 살아서 못 오거나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상태여서 애인에게 말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시골 마을에서 스포츠 용품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나서 전형적인 일본식 주거에서 모밀소바를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모밀소바 먹고 있는 게 뭐 일본 영화에서 자기들끼리 여름에 모여서 모밀소바 먹고 있는 게 뭐, 저는 이 모밀소바 먹고 있는 장면에서 나루세 미쿠의 52년도 작품,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나루세 미쿠의 영화로서 부산의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나루세 미쿠 특별전을 해서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거기에 보면 요 분이 어머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의 남매가 있는데 이 5명의 남매 모두가 아버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식민지 제국 시기와 전쟁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아야 했고 애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남편은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결혼을 해야 됐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들은 너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이 맏딸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이 막내딸은 엄청 건강하고 단단한 버스 차장 일을 하고 있지만 오빠나 언니들 등살과 못 이겨서 항상 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엄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징징거리고. 그런데 이런 이질적 가족이긴 하지만 저마다 다른 가족이 모여가지고 모밀국수 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과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거나 영향받았거나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밀국수는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문화 안에서도 의식적으로 이 다다미 쇼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대상을 시각화하는 방식, 재현하는 기본적인 태도, 이런 쇼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모밀국수로 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장면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키키기린이라는 대배우이시고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머니로 엄청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실제로 걸어도나 태풍이 지나간 후 같은 작품에는 계속해서 가정식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도 가지고 와서 음식들을 분류해서 의미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이 장면이 거의 그 유일한 장면인데, 이게 이렇게 팥소를 묻힌 떡을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키키기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캡처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이 스즈라는 막내딸이 그 낯선 학교로 와서 축구부거든요. 축구부에서 축구와 한 게임 하고 부원들과 마을 식당에 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밝게 웃고 있지만 이방인입니다. 여기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에 셋째 언니가 한 사람 그 알려주는 거예요. 쟤는 누구야? 쟤랑 쟤는 형제야. 라는 막내에게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이죠.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이 오래된 마을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고, 또 이 네 사람이, 네 자매가, 아직은 어색한 네 자매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이 식탁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스즈는 큰언니가 아니고 둘째 언니죠. 둘째 언니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셋째 언니는 스즈를 염려하면서 보고 있는 이것이 인상적이어서 하나 캐치해봤습니다. 이 식탁은 큰언니의 사랑의 식탁인데 병원 의사고요. 이분은 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관계이긴 합니다만, 사실 아버지가 그런 누군가를 또 사랑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큰언니는 이런 또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 식탁이 그러니까 앞선 자매들의 식탁과 상당히 이제 다른 모습이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장면 좀 재밌는 장면인데, 언니들이 직접 담근 매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름에 담궜다가 이제 겨울에 먹는다던가, 그렇게 이제 담근 매실주를 그 집안 정통처럼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매실주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가 혼자서 홀짝홀짝거리다가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하고 있는 장면이고, 언니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인데, 돌보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때 비로소 언니들이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여기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언니랑 닮은 것 같아.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고,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집을 버리고 나가서 낳은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정과 아버지도 못 떠나보내겠고, 너무 화가 나니까, 사과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딸도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언니들이 워낙 좋아서 내색하진 않지만 아직 그 앙금이라는 게 아주 조금은 남아 있겠습니다만,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스즈를 이때 비로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연결 지점 같은 것들을 좀 찾는데요. 근데 이 장면이 나루세 미키오의 여러 영화들 중에 지금 마지막 유작인데요. 흐트러진 구름에 이분의 남편이 사별해요. 남편과 사별해서 그 어떤 사랑도 이제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내 그 남편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구애를 해도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비를 맞아서인가 몸살을 크게 앓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병간호를 하면서 이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이날을 계기로 이 둘이 다시 맺어집니다. 영화사의 명작인데, 이 부운이라는 작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쟁 전부터 전쟁 후까지 이 남자도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 쪽에 파견 갔다가 거기에 파견 온 젊은 여성, 비서로 온 여성과 외국에서 불륜을 맺다가 패전으로 본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 여자는 본국만 돌아가면 이 남자가 본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 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 여자는 미군 기지 옆에서 별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형편 속에 이 남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여자 곁에 붙어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없다, 아주 지독하고 스트레스 받는 캐릭터이긴 한데 거기도 진정성이 없진 않아요. 이 여자는 자신의 첫사랑이 이 남자이고 전쟁통에 사랑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붙들 것은 저 사랑밖에 없거든요. 평생 이 남자 주변에서 구애를 하다가 결국 이 남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여자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가서 살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 이 병석에서 남자가 마침내 깨달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히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다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오열은 안 하죠. 그 장면인데 누워있는 누군가가 누워서 있을 때 인물 간의 큰 변화와 사건이 전환이 된다는 것은 나루소의 미키오적인 영화적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뇌피셜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레다 히로카즈와 나루소의 미키오가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통들을, 어떤 가치와 태도들을 주고받으면서 일본 영화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화적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집이 엄청 예쁜데 요 2층 스즈방에서 보이는 매실나무 이렇게 보여주는 씬이 있는데요. 그 대목이 인상적이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좀 요 장면은 이것도 재밌어요. 치카가 이제 셋째 언니 이름인데 밥을 엄청 급하게 먹거든요. 실제로 그 원작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배우 역을 맡았던 카오가 밥을 원래 그렇게 급하게 먹는데요. 그래서 그 배우의 버릇을 영화에 이제 도입했는데 식탁에서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막내가 언니 밥 먹는 거를 배워버린 거죠. 핏줄이 애매모호한 핏줄, 애증의 핏줄이 연결되어 있던 어색한 자매지간이었는데 밥상에서 언니의 밥 먹는 습관을 이제 배워 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가져왔고 지금 먹고 있는 게 잔멸치 덮밥인데요. 가마쿠라의 특산품인 것 같아요. 그 멸치잡이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린이까지 나와서 일손을 돕아서 멸치를 다 말려서 이웃들이 나눠 가지고 잔멸치와 관련된 요리들이 여기 많아요. 그리고 마을의 전통 식당인데 정통은 아니고 그 분식점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20년 넘은 거기에서 늘 먹던 양념전갱이는 요 둘째가 시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자매가 요 식당에서 먹는 장면이고 지금 여기는 잔멸치 토스트인데 이게 이 식당 오래됐냐고 스즈가 물어보니까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아버지가 예전에 왔을 수도 있는 데잖아요. 막내딸도 여기에서 다른 언니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니들이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스즈를 낳고 거기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애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내도 그러고 있는데 이 잔멸치 토스트가 아버지가 예전에 해줬던 음식이거든요. 그 식당 우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장면에서 그 가게에 자주 간 것 같고 자주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 두 자매가 잔멸치 덮밥 나 처음 먹어본다고 했지만 사실 아빠가 만들어줬던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가 아빠가 밥도 만들어줬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레를 먹는데 여기는 좀 다른 걸 넣었지만 할머니가 늘 만들어주던 카레는 어묵을 넣은 카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게는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이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이 가게는 곧 문을 닫습니다. 닫기 전에 이 가게 주인이 둘째 언니가 자주 먹던 전갱이 양념 절인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그 장면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식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전통의 어떤 사례로서 고레다 히로카즈와 나루세 미키오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번개의 영화사의 위대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사람 참 과장이 심하군 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저는 이 장면에 대한 글을 한 편 썼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막내딸이 그 엄마 이 옷이 겨울 기모노예요. 지금 여름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모노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둘째 딸이 달라고 하고 첫째 아들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니까 가지고 있는 기모노를 모두 팔아버리고 이 두터운 기모노를 입고 궁색하게 딸 집을 전전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고 당당한 막내딸에게 기대어서 오늘도 하소연을 하는데 이 딸이 못 참고 폭파하거든요.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못 견디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려요. 엉엉 울면서 너까지 그런 말 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번개 친 이후에 딸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적금 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통장 적금 붓고 나서 엄마 기모노 사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막내딸이 자기에게 화내던 게 처음이었거든, 그 장면이. 그래서 엄마가 엉엉 우는데 딸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화사하게 웃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왔을 때 딸이 엄마 먹으라고 찐빵 2개를 내놔요. 근데 그 찐빵을 갈등 때문에 못 먹는데 일어나면서 이 찐빵 내가 가져가도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가져가시라고. 그 찐빵을 가지고 밤길에 엄마를 배웅하는 장면인데, 가다가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습니다. 은화인 줄 알았는데 주워보니까 병뚜껑인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은 전전부터 전후까지를 주변의 무시와 폄훼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전혀 말하지 않고 굉장히 무기력해요. 미안해하고. 그런 어머니가 그 찐빵을 품고 가다가 바닥에 은화인 줄 알고 허리를 숙여서 그걸 잡는 장면이 너무 대단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은화가 아니고 병뚜껑이구나 얘기하니까 막내딸이 요즘에 은화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 영화 끝납니다. 근데 이 허리를 숙여서 동전을 줍는 이 힘을 나루세 미키오는 죽기 전까지 그렸어요. 이거는 영화를 직접 좀 보셔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장면이 고레다 히로카즈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가족 서사인데,
거의 마지막 시퀀스에 이 아들하고 별거 부인이랑 이혼을 해서 과거에 문학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복권이나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이나 탐정 아르바이트를 하는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와 잠시 태풍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할머니 집에 하루 동안 같이 있게 되는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그 마지막에 태풍이 지나니까 엄청 많은 것들이, 쓰레기들이 휘날리잖아요. 이 전 장면에 아버지랑 아들이 처음으로 복권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나한테 복권을 사줬어라고 얘기하면서 별볼에 넣는 아버지지만 이 아들한테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복권 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가 저기를 가서 뭔가를 쫓다가 그걸 다시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권인 줄 알았다고. 저는 이 장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뭔가를 아버지한테 어떤 것들을 배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여기서는 에너지이고 힘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올리는 모습과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그 기억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장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 모밀국수 먹는 장면이라 연결은 안 됩니다만 유나의 거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라면 먹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 라면을 끓이다가 만 게 아니고 다 먹습니다. 예. 이웃과 나눠 먹고요. 이 유나의 거리 집도 앞서 나왔던 서울의 달이나 파랑새는 있다처럼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좀 좋은 집이죠. 기와집에 2층 집에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유나는 소매치기 후배들과 뼈다귀 해장국을 자주 먹어요. 물론 그 뼈다귀 해장국집, 유명한 뼈다귀 해장국집에 PPL이 들어왔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뼈다귀 해장국은 소매치기라는 그 직업적 특수성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범죄자라고 다 똑같은 범죄자냐? 소매치기는 강도짓은 하지 않아. 우리 강도짓은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면서 소매치기의 철학,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 사람 걸 가져오는 거랑 그 사람이 해하면서 물건을 뺏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우리 강도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유나의 어떤 철학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그들이 모여서 주로 먹는 뼈다귀 해장국은 뼈를 발라 먹는 거잖아요.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김은경 드라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엄청 먹습니다. 이웃들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같이 국수 먹는 장면이, 앞서서 모밀국수 장면이랑도 억지로 한번 연결은 안 되지만 그 같이 놓아두고 싶었어요. 김은경이 식문화, 이웃들과 어울려서 먹는 식문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이 없죠, 이제는. 그냥 방해꾼이죠. 그냥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혀 관심 없죠. 옆에 누가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냐,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냐, 진상이냐 아니냐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분들 주거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이제 이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 이웃이라는 이 평범한 관계성이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옹졸한 사람들의 악다구니로 가득한 김은경의 모든 드라마에는 이웃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중에 미선은 카페를 하고 있지만 돈 많은 남자들 등쳐먹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선이 어떤 호스트바에 다니는 젊은 남성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역으로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서 전날 술을 엄청 먹습니다. 유나는 미선의 집에 얹혀 사는 소매치기예요. 미선은 유나가 소매치기인지 몰라요. 유나의 아버지는 강복천이라고 소매치기계의 대부입니다. 하지만 징역살이를 하다가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항상 뭘 시키거든요, 유나한테. 그냥 물 한 잔 줘 라고 해서 물을 한 잔 줘요. 그런데 그 남은 물을 유나가 마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냥 대단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이 김은경의 유니버스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 먹던 물을 내가 받아서 먹는 거를 드라마에서 찍는다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김은경 극본가가 워딩을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출이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워딩을 주고 미선의 이 남은 물을 유나가 다시 마신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김은경 유니버스를 조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인데, 이 둘의 서로가 서로를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런 갈등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요. 다들 이 두 여자 소매치기니까 욕하겠죠? 남자 등쳐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엄청 욕하겠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가 어떤 이력과 분투 끝에 여기 서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서로의 상호 존중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화거든요. 소매치기 패거리들에게 쫓기던 유나가 도망쳐서 비어있는 호프집으로 들어오는데, 창만이라는 인물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비어있는 호프집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유나를 구해주는데, 이 둘의 첫 만남이 창만이 유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고 제가 억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우연이 엄청 기뻤어요. 이 둘의 첫 만남을 이어주는 것도 물 한 잔을 따라주는 거라는 거. 파랑새는 있다. 아주 예전에 240p 버전으로 보던 데서 제가 캡처해 놓은 몇 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가게거든요. 서울의 달도 그 구멍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 구멍가게라는 건 10원짜리 장사예요. 10원 아껴가지고 더 받아서 파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 앞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어요.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죠. 이 앞에 마을 사람들이 너도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와서 먹고 하는 장면들, 또 남의 집에 와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절봉인이죠.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란희 감독의 휴가라는 장기 콜텍 노동자들이 한 10년 넘게 그 부당해직을 요구하면서 장기 투쟁을 했고, 실제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계속 했었는데, 그 투쟁 모습을 이란희 감독 우연히 보고 취재해서 만든 영화가 휴가입니다. 법정 소송에서도 져서 이 장기 투쟁하던 노동자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지금 갚아야 할 빚도 너무 많고, 소송에서 졌어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버틸 건가 아니면 철수할 건가, 단 3명이 남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집에서는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다가, 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며칠만 쉬자. 우리 휴가 갖자. 며칠 쉬었다가 일주일만 쉬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가집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식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밥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식문화를 잘 보여주는 공유지인 것 같아요. 정유소이거나 밥상머리 교육이나 밥상을 뒤엎다 하거나 이 밥상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 식문화의 중요한 장일 것 같아서 이 식탁을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고 주로 요리를 만드십니다. 이분이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위원장인 것 같아요. 장기 노동 투쟁 현장의 식탁이고 별 볼 일 없어요. 그 만드는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그걸 세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밥줄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노동자들이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않고요. 엄청 절망적이에요. 예. 휴가와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현장에서 항상 밥을 만들었고 이 아내가 없거든요. 딸 2명만 있어요. 지금 그 부재하는 딸을 위한 밥을 퍼놓고 자기가 지금 밥 만들어서 혼자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내딸은 롱 패딩을 사달라고 하고 큰딸은 숱이 붙었어요. 등록금까지는 안 바래도 위탁금인가? 등록하기 전에 그 내는 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40만 원이 필요해요. 그거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술자리에서 빌려준다고 했는데 다음날에 안 되겠다고 하고 대신 우리 작업장에 너 잠깐 일할래? 라고 해서 그럼 내 일할게 라고 해서 휴가인데 큰딸의 그 등록금 대기 위해서 일주일간 혼자서 이제 도시락 싸서 먹는 장면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 일종의 사수이지만 20대 초반이에요. 예. 이 주인공보다는 일찍 일해서 일에 능숙하지만 20살이에요. 이 20살짜리는 항상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캡처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불닭볶음밥을 먹고요.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아버지 비슷한 걸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콩나물국밥입니다. 예. 왜냐면 여기 보면 불닭과 콩나물국에 밥 얹어서 먹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나의 식탁인데 사실상 이제 2개의 어떤 세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이분이 싸온 도시락에 밥을 나눠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교류를 조금 시작하는 겁니다. 20살이고 너무 어린 애인데 되게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장면이고요. 다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산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잘못해서 근데 무슨 산재를 합니까? 나 그거 싸우기 싫어요. 여기서 또 갈등이 일으키는 건데 얘가 걱정이 되어서 집에 와서 이 친구가 끓인 라면을 이제 같이 먹는 장면이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밖에 없어서 이후에 보일러를 이분이 고쳐주거든요. 그 집에 와서 보일러 고친 뒤에 음식을 몇 가지 이제 챙겨 넣는 장면입니다. 이 돌봄의 어떤 관계 돌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이 친구는 결국 해고돼요. 예, 해고되고 그 해고된 자리를 고등학교 막 졸업한 한 친구가 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건 캡처를 못했네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혼자서 해고된 이전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서 이제 밥 먹는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런 말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노동자의 어떤 식탁 밥상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만찬 닭볶음탕으로
먹고 있고 이제 다시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동료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료 한 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등록금 40만 원인가 만들어주고 딸에게 롱 패딩을 사줍니다. 사준 뒤에 이제 반찬 볶는 그 멸치볶음과 전형적인 밑반찬들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거는 현장으로 갖고 가는 거고 현장으로 갖고 가는 거 이렇게 챙기고 빨간 보자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락앤락 플라스틱 통에 이제 애들 먹게 놔두고 다시 들어가면 현장으로 가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딸들은 이제 아빠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농성 1894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4000일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5000일은 안 됐는데 그 현장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동료에게 밧줄로 밥줄과 밧줄입니다, 여러분. 밥줄에 엮어서 위로 올려보내는 장면도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거를 허공에 차려지는 식탁이라고 밥상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앞서서 영화의 문맥과 맥락이 달라서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그 고레다 히로카즈와 나루세 미키오의 그 식탁에서 이어지던 그런 것은 없고 실제로 이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지만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식탁과 밥상이 다 끊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그 도시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렇고 그런 마른 반찬들이 무엇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조금 하면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니지만 장기 노동 투쟁 현장이 우리 삶과 엄청 괴리되어 있고 당사자가 아니면 감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그 20대의 현장에 계속 들어오는 계속해서 소모품처럼 바뀌는 그들에게 건넸던 작은 돌봄들, 나누어 먹던 밥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허공에 어떤 밥상이 차려지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르지만 이웃이 없어졌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웃만 사라졌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허공에 차려진 밥상도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질 때 노동자들과 장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거대 자본에 싸우다가 추락하는 노동자들과 우리의 어떤 연결고리, 이을 수 있는 지점도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강연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좀 긴 강연이었는데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